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의 1.6%와 시장의 전망치 1.8%를 웃도는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5.9% 하락해 시장 전망치인 5.6% 하락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4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거의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일 지난 5일까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 것이며 전주 28만 1천 건을 밑돈 것입니다. 전주 청구 건수는 당초 발표됐던 28만 2천 건보다 1,000건 감소한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일 지난 8월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1.6% 하락은 물론 전월치의 0.9% 하락을 밑돈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석유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4.2% 폭락했으며 석유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0.4% 하락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지난주 석유 제조량이 257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의 석유 재고량이 9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38만 4천 배럴 증가하면서 이 디젤유와 난방유를 포함한 증류유 재고는 95만 2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쟁취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이 아주 좋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만 홀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만기일 이벤트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이 만기일 변동성이 일단은 좋은 쪽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오름세 오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가장 나중에 마감한 미국 증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상대 지수 어제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5%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8%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이 뉴욕 증시는 애플을 비롯한 IT 업종과 에너지주들이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요, 또다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는 이번에도 괜찮았지만 물가 지표는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방향성에 또다시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는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1%가량 하락했고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하면서 1.5%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요, 중국의 물가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미국에 더해서 영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요, 이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에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어제 4% 오르면서 45.9달러를 기록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8% 오르면서 4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달러 약세 그리고 휘발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 원유 급등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매우 좋은 모습 보였던 아시아 증시는요, 반면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먼저 중국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는요, 전일보다 1.4%가량 하락하면서 3,200선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중국 시장 변동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마감 직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엇갈린 물가지표의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7% 오르면서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일본 증시도 변동성이 컸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5%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국처럼 또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폭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약세를 보였는 가운데 아시아권에서 나타난 나홀로 강세였는데요. 코스피 전일 1.4% 오르면서 196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 오르면서 670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시장은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요, 오후장 들어 상승 반전을 했었고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전약 후강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기관은 무려 어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요, 외국인은 어제도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또 이제 코스피 역사상 처음으로 지수 선물 옵션과 주식 선물 옵션 그리고 미니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6만여의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증시의 장세는요, 오로지 9월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로 인한 매수세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여부가 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 호전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어제 발표된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주춤했던 가운데 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우려감은 계속 잔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세계은행이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9월에 한다면 이 신흥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세계 증시가 많이들 커플링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 그리고 특히 이 중국 시장의 패닉은 세계 경제 모두에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세계은행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은 신흥시장국의 타격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IMF 총재도 지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지금 인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중국 경제도 추락하면서 중국 의존도 높은 자원보국이라든지 혹은 동아시아 중국 동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그런 신흥시장국들의 타격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고용지표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물가 면에서는 여전히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고용도 실업률은 5.1%로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고용 내용을 보면은 고용 사정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인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패닉이 온다면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9월 인상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자, 중국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조금 엇갈린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생산자 물가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중국의 8월 물가 지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1.8%를 2.0%를 크게 올랐거든요. 시장에서는 1.8% 정도 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보면은 식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식품 물가가 작년보다 3.7%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를 주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거 식품 물가를 제외하면은 비식품 물가는 1.1%밖에 오르지를 않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항상 5, 6개월 뒤에 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그 예고 지표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제 46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이번에 식품 물가 때문에 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죠. 이번 금통위는 특히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관건은 역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동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모양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경기만 생각하면은, 국내 경기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을 하고 2분기 2.2%에서 상반기가 2.3%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기가 안 좋고 또 최근에 이제 산업 생산도 감소하고 수출도 마이너스 14.7%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곧 다가올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한 달 사이에 5조 원 정도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자본이 더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계속 더 많이 유출되면은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국내 경기만 본다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은 그런 그 FOMC의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자본 유출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같은 G2 리스크 사이에서 이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 나라 빚에도 좀 경고등이 켜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 재정 건전성에까지 좀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년에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 40%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기업 중에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문의 부채는 국가 부채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연금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미 주기로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이 한 600조가 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포함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우리가 이미 100%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가가 확실하게 갚아야 될 것만 가지고 보면 그것도 40%가 넘는다고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그런 거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 부채라든지 혹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이런 걸 포함하면은 이미 10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 때문에 경상 성장률을 4.2%를 전망을 하면서도 지출을 3%밖에 못했어요. 과거에는 보통 한 5.5% 평균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3%밖에 못한 이유가 사실은 경기도 안 좋을 건데 재정 지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책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누수 현상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방만한 그런 재정 지출을 좀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세원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나 법인세 약 50%는 근로소득과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세원은 넓게 가져가고 좀 세율은 낮게 해서 경기도 부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수입면에서도 좀 그런 재정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경기도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조금 견인해야 하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 재정 효율성을 일단 크게 높이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가 채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부채가 요즘 또 커다란 위기감을 가지고 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수출도 부진하고 이 성장성은 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부채는 계속 늘고만 있는 모양인데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업 부채 계속 늘어나서 2,000조가 2,300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약 2만여 개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 기업만 해도 3,295개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 기업의 약 15%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면서 금융권의 만기 연장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걸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좀비 기업 비율이 대체로 한 15%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내년까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417개, 당장 금년 중에 부도가 날 기업도 170개 정도나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또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더 타격이 커져서 지금 이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감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을 빨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가돼서 잘못하면 시스템 위기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중에 이런 한 200여 개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15%라니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일단은 이런 구조조정 문제가 좀 단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경제 글로벌 이슈까지 한국경제연구원과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은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준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제가 진을 하루 못 뵀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빨리 또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요. 출렁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향성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향성 끝에는 결국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명확한 기준점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 좀 이해하고 계신다면 주식을 잘 쥐고 계셨을 테고 이런 점들을 좀 잘 못 이해를 하셨더라면 변동성에서 자꾸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운 매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요. 뚜렷한 기준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줄은 흐트러지더라도 기준이 명확하면 그 줄은 다시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준점이 명확한 상태에서 격가지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시장은 결국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격가지들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환율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격가지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격가지들을 제외시키고 뚜렷한 기준점들을 잡아가는 명확한 시간입니다. 바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죠. 그래서 신문에서 우리가 팩트를 찾고 그 팩트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연습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 예변급 멘토와 소통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신부터 좀 보면요. 외신 쪽에서 뭐 리커창 총리가 나오고 있고 곧 이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결코 두 양국 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경제 패권을 사이에 두고 그들끼리 다툼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극적인 어떤 서로 간에 좀 타협점이 나온다면 분명한 것은 경제적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 그 시 주석과 그다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 회동이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뜨겁게 핫하게 끌어올려줄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경제 협력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조금 더 차지하고 덜 차지하느냐의 부분에서 이 두 분의 성격 다 고집을 피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떤 경제의 핫하게 경제를 다시 하반기 경제를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 고무줄 배임죄 공포서 벗어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배임죄가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되죠. 법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바로 CJ 이재현 회장을 두고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발췌한 기사 빠르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인 5조 이탈, 대외 변수 취약성 또 드러내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한 이후에 한 달 한국 증시가 외인이 5조 가까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요. 거기서부터 약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빠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멈추고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에요. 변동성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 금통위 금리가 과연 어떻게 발표할지는 사실상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동결 쪽에 가깝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충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결로 갔었죠. 그렇다면 이번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결로 갈 가능성이 가장 확률상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26일째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밑쪽으로 잡아놓고 던졌던 부분들 그리고 밑에서 선물에서 2조 가까이 되는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또 나오는 매물대가 쌓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물 청산이 들어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당국이 너무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아서 그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장세 속에서 그들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외국인들에게 먼저 개방되어지고
주어지는 정보들은 개인들에게도 같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중에 사실상 이 매매 동향이나 흐름을 체크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러니까 불합리성 그리고 불균형 그리고 불평등 이런 것이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게 화장품하고 소비주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화장품주의 어떤 몰락, 바이오주의 몰락을 가져온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홈플러스 팔아 한몫 챙긴 영국 테스코 제2 론스타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론스타가 한몫 제대로 챙겨갖고 갔었죠, 예전에. 근데 또 테스코까지 이제 한몫 챙겨서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론스타 때 명확한 규제 조항 그리고 과세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본사의 판단에 따라 세금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세금 영원의 먹튀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7천억에서 1조의 징수 가능이 갈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영국이 테스코 홀딩스, 실질 대주주가 테스코 홀딩스인데, 이게, 영국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영국 본사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영원짜리겠죠. 그죠? 그럼 또 먹튀가 될 수 있는데, 자, 뭐, 세부 신고 내역에 따라 최종 판단할 거, 이 판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챙겼으면 거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 소득을 하면 소득세를 안 냅니까? 정부가 이런 식의 어떤 국세 과세 당국도 이런 식의 어떤 판단 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집을 하나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한 푼도 세금을 영원을 안 낸다. 이건 뭐 어느 나라 과세 규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세 규정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한다. 뭐 이건 뭐 계속 바보짓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 공조, 공평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당연히 세금 내기 싫죠.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도 세금은 내기 싫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솜방망이식 과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영국 이미, 론스타에서 우리가 그만큼 당했으면, 미리 좀 준비를 왜 해놓지 못했느냐는 안타까움이 좀 있죠. 결과적으로 이런 홈플러스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나라가 과세를 한다고 해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을 덜 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그러니까 짤짤이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금 일출기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홈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홈플러스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는데 결국은 국내 한국 홈플러스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외국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는 우리나라 유통주가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마트라든가 이런 유통주들이 지금 이제 또 추석 특수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 물론 경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석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 추석의 어떤 소비적인 측면, 소비 유통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특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이 지금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증시의 흐름을 봐도 크게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 이런 대형 마트 유통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삼성 SDI 계열사 의존도 확 낮췄다. 자, 소형 전지 등 중국 등의 판로 확대 이어서 중대형 전지 분야도 속속 성과.
계열사 매출 비중이 49%에서 28%로. 자,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산업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기술적인 반등의 차원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추세적 전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매출 비중을 자꾸 줄인다. 그러니까 계열사의 매출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삼성 SDI에서 매출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 SDI가 그만큼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계열사 매출 비중을 줄여도 이 삼성 SDI 매출 비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이걸 신문을 거꾸로 읽어야 되죠. 해석 자체를 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일거리가 많으면요, 계열사 매출 비중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일거리가 넘쳐나는데 계열사 매출 비중을 어떻게 줄여요?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의존도를 낮춘 게 아니고 그만큼 매출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역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 반등세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낙폭이 과대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판단 근거를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반등 시에 분할로 뭘 해야 되느냐,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신문에서는. 자,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라고 이 기자, 서일범 기자님도 적은 게 아니죠. 뭐냐?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역으로 해석해보면 삼성 SDI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삼성 SDI가 테슬라의 매출도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만으로 보면 딱 계열사 의존도를 줄였으니까 삼성 SDI가 좋아지겠군. 아닙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계열사 의존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기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초경량 초박형 기술력 빗발에, 자, 아트슬림 중국 점유율 3%대 급등, 올 TV용 UHD LCD 패널 출하량이 1100만 대로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자, 초경량이라는 것은 가볍다는 얘기죠. 초박형이라는 것은 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 목적,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접어다닐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 궁극적 목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초경량, 초박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가장 궁극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졌죠.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대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LG 디스플레이는 기술력으로 즉 승부를 보고 있고 그만큼 진입 장벽이 크게 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에 또 새로운 혁신들이 이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과대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ELS 어떤 상품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해졌으면요, 이것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ELS 낙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LS 낙인 가격대를 터치를 했는 것인지,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추세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자리대다. 그것만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뭐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자 제한은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시장 건전성, 불확실성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면요, 여러분들 들고 가셔야 됩니다.
15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지수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자꾸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방망이 짧게 잡았다가 다시 재매수 아니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배팅 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았다가 길게 잡았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이 있는데요. 내일 토요일 날은 오후 2시, 일요일 날도 오후 2시입니다. 12일, 13일 양일간입니다. 장소는 토요일 날은 NH투자증권 홍제 WMC 화인 홍제 빌딩 2층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입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 문의 전화 1577-7451번입니다. 자, 하반기에 명확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의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되는지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황들은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르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양시장 1% 넘게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요. 특히 기관 매수세가 컸던 전량 후강의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각에서는 만기일 효과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전체적인 어제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가장 큰 특징 뭐니 해도 장 후반에 동시호가 선물 옵션 동시 마감 이 상황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의 급격한 급증 이로 인해서 시장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코스피 시장 1.4%가 넘는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1%가 넘는 상승. 결국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에서 다소간에 이제는 전전일에 있었던 급등 장세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그 차익 매도 욕구가 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와서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크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 글로벌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유럽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그 전전일에 있었던 그 급등 시장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 실현 욕구가 좀 크게 나타난 하루였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시 옵션, 동시 이제 만기 이 부분과 관련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이제 수급이죠. 외국인들은 2,300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무려 6,0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기관의 힘, 프로그램의 힘에 의한 어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일단은 26일째 순매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2,300억 원.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내지는 기대 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연일 순매도 행진을 보인다라는 부분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장 자체는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8월 중순, 지난 이제 8월 11일, 12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4.5억 원대 순매수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에 반해서 5조 원대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그런 시장 형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형 펀드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순유입으로 인해서 기관은
소위 말하는 매수 여력이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기관의 생각은 어떤 그 박스권 대응 속에서 1880선을 일단 박스권 하단 정도로 보고 있는 듯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베팅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문제는요, 기관이 이끌어가고 있는 수급 상황에서의 시장, 박스권을 과연 크게 이탈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 외국인이 가세를 해줘야만이 실질적인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배경에는 뭐니 해도 그 G2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엔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새롭게 또 다시금 이제 그 제기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경기 부양 이 둘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시장 투자 심리를 좌우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 놓고 계속되는 설왕설래, 오르락 내리락하는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한번 같이 어제 시장의 상황을 놓고서,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의 연장선상에서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시장 중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국제 유가가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는 부분, 4%대 WTI 국제 유가가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뭐 휘발유 가격의 상승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국제 상품 가격, 구리 가격의 최근 반등세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 실물 경기에 축이 되고 있는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조금은 좀 이제는 좀 희석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어제 특징 업종 얘기 좀 해보죠. 삼성전자와 IT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힘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삼성전자 일단 그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6s 출시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의 경쟁 구도 심화라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1.1%대 하락 부분 나타났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그 대우증권을 인수하겠다라는, 아직 무슨 조회 공시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라는 그런 조회 공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상증자 1.2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대금을 과연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냐, 대부분 시장에 그런 얘기들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 대우증권 인수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전전일 9%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그런 급등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안타깝게도 전일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17%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M&A에 있어서 이제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소송 파기 얘기가 있었죠. 전반적으로 CJ그룹주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 프로그램 매수로 크게 상승했던 장이었다라고 해주셨죠. 이에 어제 삼성전자 등 IT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전 업종이 올랐고요. 요즘 계속해서 기관 중심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수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어제는 또 중국이 주춤했는데 우리만 좀 올라왔었죠. 이에 오늘은 다시금 우리 시장이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어제 시장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일단 장 초반 10시 반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까지는 계속되는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상황 진행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어떤 그 갭 상승 마감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쩌면 그 전일로 따져보면 한 1950선 내외에 장 초반 시작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부분 뭐니 해도 시장 어떤 이벤트 내지는 이슈에 의한 그런 그 갭 상승 부분은 단기적으로 다시금 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눈높이 맞추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듯하고요. 이 부분들 일단 다음 주 후반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다행스럽게도 실물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중국 경기 쪽에서는 다소간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높게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소재주 그리고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비철 금속 그리고 이제 정유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져 있다. 상승률도 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 2,300억 원의 순매도, 26일 연속 순매도. 과연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만 그리고 순매수로 전환해야만 이미 그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해 있을 그럴 가능성도 높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매수로 가담을 했다가는 다소간 지속하는 어떤 그 낭패를 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 매수 가담은 최대한 단타 위주의 매수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중장기적인 어떤 그 실질적인 시장으로의 참여도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금은 하락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주시면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단타 위주의 매수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해주시면서요. 이 중장기적 시장 참여인 외국인이 수급을 들어올 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어제 글로벌 증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지만요. 국제 유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최근 국제 상품 시장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대표님께서도 누차 원자재 가격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과연 경기 개선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오늘 같은 장에는 자세하게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시장 크게 이제 그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지금 이제 G2발 우려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금융시장은 미국에서의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은 결국은 유동성 축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 부분, 우리 시장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실물시장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 여기서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가 모두 겹쳐 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실물시장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가세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커져 있다라는 것.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실물시장에서의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보다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 거꾸로 중국 시장, 실물 시장을 대표하는 중국의 경기 개선 가능성,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개선의 기대감 부분이 미국발로부터 시작이 되는 유동성 축소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결국은 시장 투자 심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 유가를 비롯한 국제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부분, 바닥권 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 경기 부양 기대감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 그리고 실물시장의 경기 개선, 이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원자재 시장이 아닐까. 원자재와 관련이 있는 관련 업종, 대표적으로 고려아연도 있을 수 있고요, LS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재, 그 화학주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관심은 이 실물 시장의 개선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듯합니다. 주목해야 될 듯합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 개선과 관련된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그 대표적으로 여행주와 화장품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 아마도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오늘의 시장 변수는 되돌림 장세에 대해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 매크로 변수의 방향성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장기적인 매수 쪽보다는 초단타, 오늘 샀으면 오늘 매매를 정리하는, 가능하면 그런 초단타 매매 쪽에만 어떤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매크로 변수의 방향성은 간단합니다. 원화의 방향성, 환율 시장에서의 원화의 방향성, 그리고 실물 시장에서의 국제 유가 및 국제 상품 가격의 방향성,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조만간 이제 다가오죠. 중국의 국경절 및 이제 중추절 연휴,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핀테크 페이코를 비롯한 전반적인 그 페이와 관련된 부분들, 알리페이와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지속해서 관심 영역에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물 시장이 바닥권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것은요, 즉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과 LS 등 그 외에 또 정유 화학주에 1차적인 관심을 가져가시고,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과 여행과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어제 전략 후강의 장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장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NHN 엔터와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장중에 5%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 반복장이 지속이 되면서 대처하기 좀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현명한 시장 대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일치가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제 다우지수 이제 그제 1% 정도 급락하는 모습들이 장 후반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지수 전략 후강의 장세에 예측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세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어제는 이제 사실 밀리게 되면서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그런 습성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어제 예상대로 지수 장 후반부터 빠르게 들어올리더니 종가에는 고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자,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한다고 따라 사시고 하락한다고 매도하고 이런 식의 단타 매매 10번만 하면 계좌 깡통만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 딱 그런 시장이죠. 상승과 하락, 어제 다우지수나 글로벌 증시 하락했다가 상승 만들어내는 어떤 다우지수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정말 변동성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맞춰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물론 단기성 매매로 해서 이제 수익 나면 좋겠지만은, 수익 내고 난 현금으로 또 다시 종목을 샀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물려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은 또 상승하게 돼버리는 그런 꼴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매도하지 마시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전략적인 게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장 잘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등적인 측면들 뭐 그리 놀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갭 하락 출발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갭 하락에 대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응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겠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상반기에 어떤 글로벌 증시 급등이 좀 나온 상황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급락이 좀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재차 이번에 중국발 경기 부양 채굴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시나리오가 불과 3개월 만에 순식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매도의 기회는 반드시 한번 줄 상황은 올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제거되는 가운데서 악재도 호재도 둔갑할 수 있는 시장들이 서서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오늘과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좀 선택과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 종목에 매수가가 왔을 때 과연 매도를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이번 장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하카 팩토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참고 견디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보상을 받는 상황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견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증권주들 제어증권이 또다시 상승권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코스피 지수가 종가에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제 대부분의 증권주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대우증권도 일단 좋은 흐름으로 마감한 모습. 어제 사실은 뭐 LS 증권이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상승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서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13,000원대는 한번 돌파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대우증권을 대장주로 해서 증권들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의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NH엔터도 61선 돌파 여부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어제 강력하게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만큼 그동안 에너지를 응집시켰다가 한 방에 발사하는 그런 장대 항봉으로 마감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또한 어떤 그런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언정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다시 좀 들어왔죠. 7만원 부근까지 얼른 한번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넘어가 봐야겠죠. 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미약품 45만원대에 대한 돌파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조정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지수 1차 690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44만 5천원을 맞고 떨어진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690포인트를 맞고 떨어진 모습. 자, 재차 이제 코스닥 지수도 상승함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 당연히 이제 상승이 좀 나야 된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들. 자, 일단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안정적인 차트 흐름으로 변질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2년 전부터 상하카 팩토리 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에다 추천해놓고 내려가면 얼렁뚱땅 없는 척 한 적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방송, 우리 상하카 팩토리가 유일하다라고 전국적으로 떠들고 다녀도 무방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게 정확한 시나리오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전략 맞아 떨어진다는 점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삼성헬스도 어제 단기적인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삼성헬스 하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58,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1차적으로 대기하시는 전략, 중장기적으로 높은 어떤 그런 목표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삼성헬스 조목 특가세 시간에도 10만원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드시 기회 줄 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이 시간을 통해서 짜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주식 전략 잘 짜셔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갭 하락 출발이 가능하더라도요, 이 하락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오늘과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에 꼭 집중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과 대응 전략 확실한 AS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출발 쟁쇼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